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반 친구들 아마 처음 선생님하고 영상으로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필이면 목요일 날에 모의고사 보게 되면서 수업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진도를 나가면 더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영상으로 수업 부분을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이 꼭 집에서 혹은 뭐 학교에서 자율학습 활용해서 영상 시청해 보길 바랍니다. 교과서는요. 78쪽, 79쪽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조선 후기 반란, 민중 반란들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실학 알아볼 겁니다. 일반적인 성냥 체계 이념에서 벗어나서 실용적인 학문이 강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 실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민중 반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 이쪽 지역이요. 평안도 지역 혹은 서북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자, 자, 이건 영화 2008년 놈놈놈이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인데 이건 왜 가져왔냐면 만약 선생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놈놈놈이라고 비하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분이 충분히 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조선 후기, 뭐 재미삼아 가져온 거예요. 조선 후기 중앙에서 평안도 놈, 서북면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비하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뭔가 감정이 상하게 되면서 중앙에 불만을 갖게 되고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라고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 사회 변혁 교과서의 내용 한번 요약을 해볼 텐데요. 자, 농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네, 소극적으로는 자기의 불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글로 표현해서 벽에다가 붙여놓는 형태가 벽서에 해당되겠고, 상소문과 같이 관청에 혹은 지방 수령한테 내 요구사항을 편지의 형식으로 보내기도 했겠죠. 물론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농민들은 식장층,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읽을 줄 아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소극적인 형태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글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적극적인 형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농기구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농민 봉기라고 불러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에 두 차례에 걸친 두 번에 걸친 큰 봉기 활동을 다뤄보게 될 겁니다. 네, 자, 결국 소극적인 방식으로도 이들의 불만이 잠재워지지 않았고요. 조선 후기의 가장 정치적인 심각한 문제는 세도 정치죠. 세도 가문들이 왕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으면서 네,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금제도 막 뜯어고치고 뭐 백성들한테 더 삥을 뜯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 불만을 갖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세도 가문에 붙어 있는 탐관오리들 이들도 결국 세도 가문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에서 마치 왕인 것 마냥 자기들의 권세를 함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농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국가 시스템 통제가 무너졌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어쨌거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환경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대표적인 분기 홍경래 난 그리고 임술 농민 분기 오늘 요 두 가지 분기를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민중 반란 보겠습니다. 네, 홍경래의 난 다뤄볼 거고요. 1811년 19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농민 봉기, 민중 봉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 보시면 지역에 대한 차별 담겨 있고요. 네, 서북면 이쪽 지역입니다.
자, 아까 기록상에서 평안도 놈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방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세도 정치의 흐름을 계속 갖고 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멋대로 정치하니까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도 먹고 살려고 백성들 삥 뜯으면서 아주 힘든 악순환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요. 자, 특징. 자, 홍경래 출신 자체가 몰락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몰락 양반 들어오겠고요. 자, 조선 후기라고 했어요. 조선 후기에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인들 많아지죠. 상인들 들어오고요. 자, 조선 후기에 뭐 광업이니 수공업이니 상업이니 농업 활성화된다고 했죠. 네, 광산 노동자 혹은 돈 없는 농민들까지 홍경래 난에 가담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느꼈는지,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할 만큼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고 정리가 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 이후에 1862년에 일어난 임술 농민 봉기를 배울 겁니다. 즉, 홍경래 난이 먼저였고, 이후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19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사회 모순에 대한 뭔가 불만 표출이 이 봉기로 인해서 해결이 됐다면 그 이후에 봉기 일어나지 않았겠죠. 만족스러웠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봉기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임술농민 봉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농민 봉기로서 약 한 4, 5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홍경래 난과 그 사이에. 자, 배경. 거의 뭐 유사합니다. 앞서 우리가 예전에 뭐 교과서에서 진주 농민 봉기, 단성 농민 봉기라고 배우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1862년에 뭐 전라도 지역을 혹은 경상도 지역 거점으로 해서 남쪽 방향에서 전반적인 봉기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에서 초반에 일어났던 농민 봉기들이 1862년 전체의 농민 봉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네, 지금 한두 곳이 아니죠. 뭐 제주, 뭐 진주, 창원, 부안, 고산, 청안, 안동 여러 지역, 남쪽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으로 뻗어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홍경래 난하고 크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 저 홍경래 난이 뭐 핵심이 뭐 몰락 양반, 뭐 서북면, 평안도에 대한 차별이었다면 지금 전반적인 세도 정치 시기, 조선 후기에 뭔가 부패한 상황들이 임술 농민 봉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징. 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이 봉기가 예를 들어 익산에서 일어난 봉기하고 지역이 가까우니까 예를 들어 뭐 부안에서 일어난 봉기가 같은 날이나 비슷한 날이면 중앙 관군을 무찌르는 데 더 도움이 되었겠죠. 그런데 각 지역별로 뭐 서로 언제 뭐 봉기를 일으키자라고 약속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발적으로 뭔가 계획적이지 않게 일어난 봉기임을 증명하고 있는 표현 같고요. 두 번째로 정부가 그래 세도 정치기에 전정, 군정, 환정이라고 하는 너네 세금 힘들다며 그거 고쳐줄게라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게 삼정이정청이라고 해서 삼정의 문란을 고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안 끝났어요. 잘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구 자체가 만들어져서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볼 것인지 실제적인 해결책은 없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라고 볼 것인지 시각의 차이는 존재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는 19세기 후반에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기억을 해야겠죠.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단성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은 뭐래요? 진주에 예속되어 있다는데 여러분 단성 처음 들어보죠? 사실 선생님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한 시골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어느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시골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뭔가 표출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당시 힘들었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862년에 일어난 임술농민 봉기의 원인 교과서 78쪽에서는 자료 1과 자료 2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우병사 백낙신, 우병사는 관직이고요. 백낙신은 사람 이름입니다. 즉 백낙신이라고 하는 탐관오리가 괴롭혔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임술농민 봉기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료 2를 보시면 뭐 환곡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전정, 군정, 여기 군포 있네요. 환곡 요 세 가지를 세 개라고 해서 삼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즉 삼정의 문란, 세도 정치기의 부패, 탐관오리의 횡포 이런 것들이 임술 농민 봉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 141쪽 참고해서 빈칸 한번 적어보고요. 일시정지 활용하세요. 일시정지. 자, 그 다음에 142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마찬가지로 일시정지 활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보시면 뭐 유계춘 좀 어려울까요? 쭉 내려가다 보면 뭐 정해진 액수 이상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문서. 자, 백낙신 아까 들어봤나요? 자, 오른쪽 문제도 같이 볼까요? 9번. 경상우병사 백낙신 들어봤나요? 자, 임술련, 단성 들어봤나요? 느낌 오나요? 환곡, 삼정의 문란. 네, 둘 다 조선 후기 민중 봉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답은 이렇게 골라내면 됩니다. 자, 지금 23번 학능권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보기가. 자, 그런데 실제로 수능 수준에서는 9번 문제처럼 조선 후기 시대만 골라내도 여러분이 정답을 충분히 고를 정도로 출제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고 문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무너질 정도로 뭔가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설명하고 싶은 주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뭐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반복되는 내용이 여러분이 느껴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 한 번 더 좀 욕심을 내서 교과서 79쪽에 있는 실학 부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결국 실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을 극복하는 실용적인 학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것을 우리는 실학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실학은 왜 등장했는가? 조선 후기에 우리가 배웠던 거 다 나올 겁니다. 자,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뭐 의정부였다가 비변사로 넘어가는 거, 뭐 사림들이 권력을 잡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 막 경제가 발달하는 거, 다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조선 전기보다 조선 후기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졌다. 자, 신분이 낮을지라도 부유한 계층들이 많이 등장했다. 네, 2번이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들이 신분을 산다고요. 명예직에 해당되거나 실제적인 족보를 매입해서 상층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지방에서는 네, 구향의 기세가 눌리게 되고 신향이 수령과 결탁해서 새로운 파워를 가지면서 향촌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모순 속에서 원래 향촌에서 힘을 갖고 있었던 기존의 사족들, 조선 후기에 우리가 이들을 구향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계속 자기들의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자, 근데 성리학인 질서, 수직적인 질서가 이미 조선 후기에는 무너졌거든요.
끝까지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이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사회 모순점에 전반적으로 체감을 하면서 진짜 필요한 학문을 배워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등장한 것이 실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실학이 등장하게 되었고, 자, 그러면 실학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실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으며 이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자,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땅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려운 말로 토지제도 개혁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땅을 중요시한다라고 해서 이들을 우리가 중농학파라고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은 정약용이 있습니다. 지금 예로 정약용을 드는 겁니다. 다른 무수한 실학자들이 중농학파로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공업을 중요시했다라고 해서 중상학파라고 부를 거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표적으로 박제가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혹은 이 중상학파들이 북학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결국 상공업을 하고 있는 대상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의 북쪽에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중국은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명 북학파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현대 요즘 교육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약용이 상공업진흥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박재가 토지제도 개혁을 중시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일반적인 시각론에서 구분을 한번 해보라고 쉽게 설명하려고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실학자가 어느 특정 하나의 이론을 갖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공업과 토지개혁 전반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잘라져 있길래 편하게 구분하려고 이렇게 예를 들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뭐 별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자, 교과서 79쪽에 보시면 자, 그대로 두 명 나옵니다. 정약용과 박제가. 자, 선생님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정약용은 잘 안 보이네요. 하얀색으로 써볼까요? 토지 제도 개혁에 좀 더 관심이 있다라고 했고, 이 사람은 상공업 진흥에 보다 관심이 많은 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교과서 자료 한번 봅시다. 자, 마을에는 열을 두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여장이라고 하고, 여장의 명령에 따라서 같이 장부에 기록하고 하루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나눠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땅을 어떻게 운영해서 지방을 운영할 건가? 향촌을 통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로 토지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자, 박제가는 상공업을 통하여 나라 안의 이익을 크게 해야 된다. 물자가 유통해야 돈이 벌린다. 중국하고만 통상하지 말고 다른 나라하고도 모두 통상해야 된다.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적었던 데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정약용과 박제가의 입장들을 정리해 본다면 정약용의 토지 제도에 대한 의견은 여전론 혹은 여전제라고 정리가 되고요. 자, 지금 언급했듯이 여장을 통해서 그 향촌의 땅을 운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같이 소유하고 같이 나눠 갖는다라고 해서 현대판 사회주의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공평한 세상을 정약용이 지향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박제가는 중국 청나라와 교역을 통해서 물자를 원활하게 순환시켜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지 한번 스스로 보시면서 빈칸 채워보시고 우리 교과서에 보면 실학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의 및 한계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교과서에 있던 부분이었는데 내용이 압축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일시정지 활용해 봅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사실 선생님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조선 후기 새로운 사상이다. 사실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실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결국 가는 실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리학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 나온 실용적인 학문을 조선 후기의 실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재물은 우물과 같다. 수레로 물건을 운반해서 물건을 팔아야 된다. 육하기, 박제가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되고 우리 교과서 79쪽에 있던 내용 중에 하나를 발췌한 부분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죠. 북학파, 중상학파, 청나라랑 거래를 하자. 청나라의 기술도 받아들여. 그들이 오랑캐 일지언정 기술적인 부분은 수용할 만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번은 실학 중에서도 박제가 혹은 중상학파 쪽을 묻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 대체로 실학이 등장했다. 사실 실학자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까지도 무조건 성리학이지만 실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네, 조선 후기 경제가 됐든 뭐 전쟁을 겪었든 여러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학문적인 변화도 발생한 거고요. 네, 두 가지 입장, 땅이냐 물건을 사고 파는 거냐 두 가지 입장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약용, 박제가 우리가 예를 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어려워할까봐 한번 가져와 봤는데 조선 후기는 정치는 세도 정치, 경제가 막 발전해. 문화는 서당 교육 활발화되고 서민들이 문화의 주체로 성장하게 되고요. 사회 신분 제도가 흔들리죠. 네,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네,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성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 사상도 등장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약 20분 정도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실학하고 농민복기,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네 개를 보면, 홍경래의 난, 임술농민복기, 정약용, 제가 이 네 부분을 언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네 개를 기점으로 해서 조선 후기 변화, 흔들리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냐고 고생했고요. 이 영상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